형, 대학생인가?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네. 그래, 피부가 하얗고 아기 같아. 어떤 화장품을 쓰시나? 갓 20살의 대학생 수연은 불쾌해서 자리를 뜨려 했지만 그 두 남자는 수연을 다시 억지로 앉혔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심심하기도 하고. 남자친구 찾고 있으면 내가 해준다고. 크크크. 저는 남자친구 필요 없어요. 비켜주세요. 나갈 수 있으면 나가 보시지. 이곳은 시장 끝자락 골목에 있는 종로 서점입니다. 낡았지만 그래도 종로 시장에선 제일 큰 서점이지요. 이른 아침부터 수연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인인 정옥 할머니의 인심이 좋아서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 동네 명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어서 책을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른 수연은 할머니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햇볕이 잘 드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자신이 좋아하는 소설책을 읽으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점에 동네 건달 달수와 윤철이 들어와서 치근덕 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두 명은 시장 바닥에서 말썽꾸러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자리를 놔두고 수연의 양옆에 바짝 앉았습니다. 아니, 이야기 좀 하자는데 어디를 읽다는 거야? 달수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수연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달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펼쳐서 보였습니다. 순간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겁에 질린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서점의 주인 68살 정옥 할머니는 서점 가장 구석에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장에서 수첩을 꺼내 돋보기 안경을 쓰고 도서대여 목록과 반납책, 찢어진 책을 꼼꼼히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리고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중학생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가방에 게임기 모양의 큰 열쇠고리가 달린 아이, 손자 박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당황하는 수연의 모습을 보고 계산대로 달려가 할머니의 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대학생 누나를 나쁜 사람 둘이 괴롭혀요. 정옥은 쓰고 있던 돋보기 안경을 벗고 서점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건달 둘이 양쪽에서 수연의 옷자락을 잡아 끌고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곳으로 급하게 다가가 정중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공간도 넓은데 왜 좁은 곳에서 불편하게 앉아 계세요?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그러자 달수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할망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어디에 앉든 말든 그건 우리 마음이지? 위협적인 분위기에 손자 지훈이 놀라서 할머니 팔을 뒤로 당겼습니다. 손을 뿌리친 정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서점에서 나가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달수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어 위협하였습니다. 칼날이 반짝였고 지훈이 본능적으로 몸을 굽혀 할머니 앞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옥이 한 발 앞으로 들어가며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오른손은 손등을 말아 쥐어었다가 곧장 펴며 상대의 칼을 든 손목을 비틀어 올렸습니다.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칼이 공중에서 튕겨 떨어졌습니다. 정옥의 왼손은 달수의 팔꿈치를 눌러 몸을 돌렸고 달수는 몸이 허공에서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으악! 쿵! 가게 바닥이 울렸습니다.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치지 않았어. 그러나 옆에 있던 윤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윤철은 주먹을 휘둘렀지만 정옥은 옆으로 비켜선 뒤
그의 손목을 잡아 그대로 허공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이어 어깨를 밀어내듯 당기자 윤철의 몸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거칠게 쓰러졌습니다. 크어! 윤철이 신음하며 버둥거렸지만 정옥은 무릎으로 어깨를 눌러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동을 본 서점 밖 사람들이 서점으로 몰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와 수연을 보호하듯 둘러섰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 불러요. 잠시 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달수와 윤철은 순식간에 수갑이 채워져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서점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꼭 쥔 채 할머니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옥은 찡긋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읽은 책은 제자리에 꼭 넣어주세요. 지우는 두 손을 불끈 쥐고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정옥은 계산대로 돌아와 반쯤 열린 뒷방문을 아주 조금 닫았습니다. 문 안쪽에는 작은 책상과 스탠드, 오래된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에 비닐로 쌓인 얇은 외국 책 한 권이 눕혀져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비닐 장갑이 바스락거리고 플라스틱 바구니가 탁자에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계산대 옆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초록 글씨가 흐르고 작은 창에서 이상한 기호들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이 인터넷 주소 좀 보세요. 시장 공용 와이파이에 이상한 신호가 들어와요. 어제부터 계속 들어오는데 규칙적인데도 일부러 규칙적인 척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만든 규칙인데 기계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보통 메시지를 숨길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잠깐.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줄을 바꾸며 정렬되고 일정한 간격으로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거 암호표 같은 건가? 근데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어색한데요. 정옥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점과 선, 빈 공간과 숫자들이 한순간 물결처럼 눈앞에서 합쳐졌다 흩어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아주 잠깐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계산대 유리 아래로 내렸습니다. 안쪽에 가지런히 놓인 만년필과 도장, 그리고 작은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계산기의 7과 9 버튼은 다른 버튼보다 표면이 약간 더 달아 있었습니다. 문에서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2명의 남성이 서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에 어두운 넥타이를 맨 관공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정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묘하게 깔끔한 냄새와 반들거리는 구두, 그리고 서로 말을 주고받는 속도에서 묘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장에 새로 들어온 보안업체인데요. 근처 방범 카메라 점검 겸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긴 사장 없어요. 우리 할머니뿐이에요. 지훈이 툭 내뱉고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웃으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웃는 모양은 예의 바른데 눈은 또렷이 지훈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할머님, 요즘 시장에 도둑 사건이 많아서요. 혹시 어제 시장에 소매치기가 났다던데 별일 없으셨죠?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다만 혹시 가게에 외부 신호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요즘은 아이들도 장난으로 해킹을 많이 하거든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지훈이 스르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심한 듯 했지만 노트북 화면의 창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정욱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이 근처에 오래된 책을 찾는 분이 계셔서요. 제목이 등대 시집이라고 하는데요. 수입된 지 오래된 한정판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시집은 앞서 정욱이 꺼내다 다시 밀어넣은 바로 그 얇은 책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욱의 시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쉽네요. 워낙 귀해서 누가 갖고 있으면 아주 큰 돈을 받을 텐데. 그는 지나치게 가벼운 목소리로 말한 뒤 가게를 두리번 살폈습니다. 그 눈길은 시집 코너와 뒷방 문턱을 슬쩍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께 온 다른 남자가 얄팍한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책 표지 안쪽에 작은 위치 추적 칩을 넣어두더라고요. 반납이나 위치 관리를 위해서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제거도 가능합니다. 지훈의 목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정욱은 의자를 아주 조금 뒤로 밀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나무의 낮은 소리가 공기 속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런 서비스는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세요. 두 사람은 지나치게 정중한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얇은 바람이 실처럼 스며들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정욱은 한동안 눈을 감았다 뜨고 노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고든 자세로 계산대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그 사람들 보안업체 직원이 아닌 것 같죠? 시장에서 장사 오래 하다 보면 다 겪는 일이야. 아까 그 시집 진짜로 귀한 거예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고 뒷방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노트와 상자, 스탠드만 보였습니다. 불빛은 낮게 깔린 배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시장은 가장 시끄러운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손님들이 우르르 빠져나간 자리에는 비닐봉지와 음식 냄새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책방 유리 너머로 빨간 경광등을 단 초록 트럭이 지나가고 손수레가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정욱은 물걸레를 길게 짜서 책장 바닥을 닦았습니다. 지훈은 계산대에서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호가 매 시간마다 한 번씩 바뀌네요. 근데 이건 일부러 흔적을 숨긴 느낌인데요. 지훈아. 네.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아, 와이파이로 들어오는 데이터요. 특별한 건 아닌데. 그냥 신기해서요. 특별하지 않은 걸 오래 들여다보는 건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위험한 버릇일 수도 있어. 지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낄 때는 바로 끌게요. 그 판단이 늦을 수도 있단다. 졸음이 책장 사이에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바깥의 웅성거림이 한번 깊게 낮아졌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해가 오후의 각도로 기울면서 뒷방 문 아래로 빛 한 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지도를 따라가듯 바닥에 금을 타고 나아갔습니다. 정욱은 그 금을 밟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발끝을 살짝 틀어 걸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책방을 오래 다닌 단골의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발신번호는 숨김이었습니다. 정욱은 벨소리를 3번 기다렸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욱 씨. 목소리는 남자였고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억양의 끝이 지나치게 매끈했습니다. 마치 사포로 여러 번 갈아내면 남는 반들거림처럼. 누구십니까? 보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시장 질서. 할 말 있으면 요점만 하시지요. 요점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 서점 할머니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손에서만 풀리는 매듭이 세상엔 있습니다.
오늘의 보안 점검 그리고 등대. 정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책 없다고 했습니다. 책이 아니라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 가게로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 신호. 8자리 숫자의 춤. 정옥 씨, 그 춤의 박자를 알고 있나요?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신고하실 때 손자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시지요. 정옥의 왼손이 계산대 모서리를 엄지와 검지 사이로 쥐었습니다. 손끝의 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장 끝 빈 땅, 폐창고, 오래된 냉장고가 쌓여 있는 곳. 학교 끝나면 그쪽으로 가는 습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찾고 공간은 아이들을 삼키지요.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란 걸 꺼내는 순간 말보다 빠른 것들이 흘러나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기만 하면 아이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 누구죠?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고 당신이 알면서 모르는 척 해온 사람들입니다. 곧 사람을 보내드리죠.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정옥은 잠시 휴대전화를 보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잠깐 뒤집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의 공기가 조심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절로 뒷방문 아래 빗줄기를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을 덮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누구예요? 택배. 근데 왜 표정이? 지훈아. 네. 오늘은 일찍 들어가거라. 저녁에 컴퓨터 작업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내일 해도 돼. 지훈은 미간을 모았습니다. 뭔가 있죠? 없어. 정옥은 가게 문을 닫고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습니다. 팻말이 유리 위에서 반쯤 흔들렸다가 그 흔들림을 멈췄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유리 밖으로 밀려나가고 책방 안에는 먼지와 종이의 냄새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뒷방으로 걸어 들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가 몇 권, 얇은 철제자, 연필, 지우개, 그리고 납작한 금속 뚜껑이 씌워진 짧은 무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먼지를 거의 먹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각도로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이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할머니, 저건 옛날 물건이야. 근데 왜 새 것처럼 깨끗해요?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전기의 다이얼을 아주 잠깐 움직였다가 원위치로 돌렸습니다. 바늘만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훈의 귀가 그 소리를 잡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기울고 시장이 불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즈음 책방 앞 골목에 검은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창문은 진한 색이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낮은 구두 소리가 2번 똑같은 간격으로 돌바닥을 두드렸습니다. 가게 문이 열릴 때 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조심스럽게 종을 붙잡고 들어온 것입니다. 남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움직임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박정옥 선생님. 영업 끝났습니다. 영업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는 가게 한가운데를 한 바퀴 둘러보며 빛바랜 지도와 오래된 잡지 그리고 계산대의 작은 유리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무례하지 않았으나 정보를 수집하는 습관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아니요.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인하러 온 사람입니다. 시장 보안도 아니고 세관도 아니고 경찰은 더더욱 아니지요. 다만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요. 말씀을 짧게 하시지요.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등대 잘 보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가족은 선택이 아닌 운명입니다. 제 말을 명심하세요. 지훈이 가게 안쪽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용감하군. 당장 나가요. 남자의 시선이 지훈을 스쳤습니다. 한 박자 뒤 그 시선은 정욱에게 돌아왔습니다. 등대는 여전히 아름답죠. 표지를 펼치면 바닷바람 냄새가 나거든요. 종이 속에 소금기가 남아 있어서 남자는 그 말을 마치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들어올 때와 같은 속도, 같은 박자로 뒤돌아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종이 크게 울렸습니다. 정욱은 그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다고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시장은 갑자기 몸집이 작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낮의 소음과 빛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쓰레기 봉지의 검은 윤곽과 먼 발치에서 끌려오는 쇠술의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책방 안쪽에는 스탠드 하나의 빛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었습니다. 정욱은 노트를 펼쳐 지훈이 낮에 보여준 숫자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그렸습니다. 의미 없는 숫자처럼 보였던 것들은 어딘가에서 반복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언뜻 기계의 호흡인 듯 했으나 그 간격의 조정에는 사람의 습관이 묻어났습니다. 겹치는 자리, 반드시 틀리는 자리,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자리. 오늘 낯선 사람의 전화와 또 다른 사람의 방문,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정욱을 방문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 더욱 떨렸습니다. 할머니, 왜?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오기 전에 일이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면 어떡해요? 우선 내일 사람들을 따라 창고에 가봐야겠다. 안 돼요. 가야 해. 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안 돼. 하지만 너는 집에 있어라. 정욱은 문장을 자르는 칼처럼 말끝을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지훈은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 끄덕임은 동의의 표시가 아니라 다른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밤 공기가 얇게 식어갔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셔터를 반쯤 내린 뒤 정욱은 마지막으로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맨 뒤쪽 그곳에는 작은 천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짧고 무광의 금속이 손에 닿았습니다. 오래전 다른 이름으로 부여받았던 군번줄. 그녀는 그것들을 한번 천천히 바라본 뒤 다시 묶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을 때 서랍 앞면의 작은 금속 고리가 아주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응, 내일 돌아오시죠? 돌아온다. 약속이죠? 그래. 약속이라는 단어는 공기 중에 가만히 누웠다가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앞으로 메고 노트북을 껴안 듯 안았습니다. 그의 발끝은 문지방을 넘다가 아주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 망설임 사이로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어느 방향에서였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소리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정욱은 셔터를 끝까지 내리고 자물쇠를 걸었습니다. 자물쇠의 쇠줄이 동그랗게 말리며 딱 하고 맞물렸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골목 끝에 그림자 두 개가 겹쳤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비닐봉지가 팔랑이며 바닥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깔린 구름 속에 노란 불빛이 퍼져 얇은 베일처럼 시장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 거실, 소파 쿠션이 약간 꺼졌고 TV 위 시계는 불빛을 흘리며 분을 넘겼습니다. 정욱은 안방 책상에 앉아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종이의 표면을 따라 오래된 파동처럼 기억이 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지하의 차가운 공기, 금속과 기름의 냄새, 희미한 커피 냄새, 그리고 무전기의 잡음. 필기구의 잔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질 때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한 꾸짖음이 아니라 간신히 마감한 답안지를 세 번째로 확인하는 학생의 호흡에 가까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도 두 번째 실수를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변이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언제나처럼 왔습니다. 책방 앞 골목의 물청소는 지나갔고 바닥은 잠깐 반짝였습니다. 정욱은 문을 열고 팻말을 뒤집었습니다. 영업 중. 그러나 오늘의 영업은 잠깐에 불과했습니다. 손님들을 몇 명 보내고 책을 4권 파는 동안 그녀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오히려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분침이 숫자 사이를 밟는 소리가 유난히 뚜렷했습니다. 9시 58분, 지훈이 가게로 뛰어들었습니다.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안 된다고 했지. 말리지 마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는 집을 지켜라. 집은 집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없으면. 지훈의 말은 거칠게 튀어나왔지만 끝은 낮았습니다. 정욱은 그 눈을 잠깐 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안쪽에서 반짝이는 미세한 빛, 어제와 다른 견고함.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곧 연락이 올 거야. 그때는 문이 열리고 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가게 안을 가로질러 책등 사이사이로 흩어졌습니다. 낯선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정욱은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책방은 잠깐 한 덩어리의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셔터를 내리며 주변을 훑은 뒤 주머니에 열쇠 2개를 나눠 넣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뒤를 따르다 셔터가 잠기는 소리에 맞춰 발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금방 돌아올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그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라 신호였습니다. 세 사람은 시장 끝으로 걸었습니다. 폐창고가 있는 쪽 오래된 냉장고가 겹겹이 쌓여 썩은 철 냄새가 올라오는 곳이었습니다. 골목 모서리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지 서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림자들. 오직 구두 소리와 끌리는 슬리퍼 소리만이 사람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창고 앞에 섰을 때 남자들이 비켜섰습니다. 안쪽에는 어둠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 어둠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어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서 있는 사람들만이 풍기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게 하는 자 사이에 흐르는 무음의 회로. 세 사람은 시장 끝으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욱이 생각했던 폐창고가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아니잖아요. 정욱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남자들이 정욱을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개의 컴퓨터와 통신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욱 선생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김 과장입니다. 국정원이요? 정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의 도움이 급히 필요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김 과장이 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해독할 수 없어서. 북한에서요? 네. 정확히는 북한의 군사작전과 관련된 암호로 추정됩니다. 정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사작전이라고요? 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가 해독되지 않아서 정확한 위협 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 과장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패턴을 보세요. 선생님께서 40년 전에 전문적으로 해독하셨던 북한의 암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40년 전에 봤던 것과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비슷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급한 상황인가요? 최악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무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욱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면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죠. 정욱이 화면 앞에 앉자 김 과장이 각종 자료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것들이 관련 자료들입니다. 정욱은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며 숫자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하실 밖에서는 지훈이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돼서 몰래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지훈은 작은 창문 틈으로 지하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컴퓨터 앞에서 뭔가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안에서 정욱은 암호 해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예전에 봤던 것과 확실히 같은 방식이네요. 해독 가능한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욱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며 암호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숫자들을 보고 있자니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84년 10월 15일 휴전선 북쪽 20km 지점. 차가운 가을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26살의 정욱은 위장복을 입고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함께한 팀원들은 모두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베테랑 군인들이었습니다. 팀장 이도윤 35세, 부팀장 강민수 32세, 그리고 대원 박철호 29세, 김영식 28세, 최동준 27세, 총 6명으로 구성된 수리매 팀이었습니다. 그중 이도윤 팀장은 북한에서 작전을 3번이나 성공하고 살아 돌아온 최고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그 훈장으로 왼쪽 눈 밑에 총상을 입어 큰 흉터가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우가 정말 확실한 거지? 도윤이 지도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팀장님. 목표 인물은 새벽 4시에 동쪽 벙커에서 서쪽 지휘소로 이동합니다. 정욱은 손전등을 가린 채 암호 해독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하나 더 있어요. 마치 경고 신호 같은데. 경고 신호? 강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코드라서. 도윤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확실한 정보대로 움직이자. 목표는 남북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야.
하지만 팀장님, 혹시 몰라서. 정호가, 내가 지금까지 틀린 적 있어? 확신하는 정보로 가자. 새벽 3시 30분, 목표 지점 500m 전방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조용한데? 박철호가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정호가, 정말 여기가 맞아? 네, 확실해요. 하지만 아까 그 이상한 패턴이 계속 신경 쓰여요. 바로 그때 사방에서 총성이 터졌습니다. 탕탕탕. 매복이다. 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우리 위치를 알았지? 최동준이 당황하며 엄폐물 뒤로 숨었습니다. 적군의 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건 함정이야. 누가 정보를 흘렸어? 김영식이 소리쳤습니다. 정호가, 내가 뭔가 놓쳤나? 도윤이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암호를 정확히 해독했어요. 쾅! 폭발이 일어나 강민수가 쓰러졌습니다. 민수야. 박철호가 달려갔지만 또 다른 폭발에 휘말렸습니다. 철호. 정호가. 도망가. 너만이라도. 강민수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요. 안 돼. 넌 살아야 해. 그때 최동준이 수류탄을 들고 적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옥 누나. 지금이야. 동준아. 쾅. 폭발과 함께 최동준도 쓰러졌습니다. 이제 도윤과 김영식, 정옥 3명만 남았습니다. 팀장님, 우리는 어떡하죠? 김영식이 물었습니다. 정옥이를 먼저 빼내야 해.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벌어줄 테니 넌 빠져나가. 안 돼요. 같이 가요. 안 돼. 넌 너무 중요해. 북한이 내 능력을 노리고 있어. 그때 북한군들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박정옥, 우리는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투항하면 북한에서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겠다. 들었지? 북한에서는 너를 노리고 있어. 도윤이 정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절대 잡히면 안 돼.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김영식이 마지막 탄창을 장전했습니다. 정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길을 열어줄게. 영식이, 살아서 진실을 알려줘. 우리가 왜 죽었는지. 하지만, 그리고 팀장님도. 김영식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적들이 우리 정확한 위치를. 도윤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 지금은 정욱이부터. 탕탕탕. 더 많은 적들이 몰려왔습니다. 정호가. 지금 가. 도윤과 김영식이 동시에 적들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와. 탕탕탕탕.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팀장님, 영식아. 정욱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지만 이미 연기와 폭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욱, 어디 있어? 적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욱은 눈물을 흘리며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3일간의 사투 끝에 정욱은 홀로 남한으로 돌아왔습니다. 탈진과 부상으로 거의 죽을 뻔했지만 동료들의 희생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제 눈앞에서 모두 전사했습니다. 이도윤 팀장만 빼고. 그럼 이도윤 팀장은 살아있다는 건가? 아니요, 죽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전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적들은 저를 생포하려고 했어요. 제 암호 해독 능력을 노리고.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뜻인가? 확실하지 않지만 누군가 우리 위치를 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옥은 평생 그날의 기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죽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무엇보다 마지막 도윤은 북한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 정옥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동료들이 저를 지키려다 제 눈앞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도윤 팀장은 실종됐고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할 거예요. 김 과장이 격려했습니다. 정옥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료들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않게 더욱 정확하게 암호를 해독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두 손들어 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자를 보는 순간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왼쪽 눈 밑에 큰 흉터가 있는 베테랑 군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도윤? 오랜만이다, 정옥아. 40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도윤이 살아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놀랐지? 나도 놀랐어. 내가 아직도 암호를 해독하고 있다는 걸 알고. 도윤 씨, 당신은 죽었다고. 죽었다고? 하하. 이도윤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어. 다만 다른 길을 택했을 뿐이지. 국정원 요원들이 총을 뽑으려 했지만 이도윤의 부하들이 더 빨랐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도윤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정옥아, 너는 아직도 모르겠구나. 이도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40년 전 그 작전.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제가 추가 암호를 해독하지 못해서 틀렸어. 이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일부러 틀린 정보를 흘린 거야. 뭐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이중 간첩이었어. 북한을 위해 일하는. 정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때 죽은 사람들은 내 계획이었어. 남한 정보기관의 핵심인 너를 빼앗기 위해서. 그럴 수가. 하지만 너는 살아남았지. 그것만은 예상 밖이었어. 정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사실은 이도윤의 배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지금도 북한을 위해 일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해독하고 있는 그 암호. 그것도 내가 만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북한의 군사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가짜 암호를 보낸 거지. 하지만 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지. 바로 내가 나타나 진짜를 구별해낼까봐 걱정이 되었지. 그래서 널 항상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김 과장이 분노했습니다. 이 자식이. 조용히 해. 이도윤의 부하가 김 과장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때 지하실 밖에서 한 남자가 한 중학생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끌고 온 남학생은 정옥의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여길 왜? 사실 지훈이는 할머니가 걱정돼 할머니 뒤를 따라오다 도윤일당에게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지하실 안에서는 긴장된 대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고? 돈 때문이야. 북한에서 나에게 엄청난 돈을 줬거든. 돈 때문에 나라를 배신했다고요? 나라가 나에게 뭘 해줬어? 몸숨 건 위험한 임무만 시키고 겨우 살아 돌아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나를 알아주는 건 월세와 식비 정도의 쥐꼬리만한 월급이 다였지. 하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는 됐고 내가 해독한 암호화 등대 시집을 내놓아.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도윤이 총을 뽑아 지훈이를 향해 겨눴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죽어도 좋다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지하실 밖에서 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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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다. 건물을 포위됐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뭐야 이게? 이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신고했어? 아이를 놓아줘요. 정욱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암호 정보를 내놓아. 할머니, 주지 마세요. 지훈이 용감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지훈아. 정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가 기밀과 손자의 생명 사이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나와라. 이도윤은 일당과 함께 급하게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부하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데리고 간다. 정욱을 안전하게 불러올 보험이니까. 안 돼요. 정우가 잘 들어. 내가 해독한 정보와 서점에 있는 등대 시집을 가지고 내가 장소로 와. 그럼 이 아이를 살려주겠어. 등대 시집도요? 그래, 북한의 비밀 정보가 담긴 그 책은 내가 북한으로 갈 때 필요해서. 이도윤이 지훈을 끌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훈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억해, 정우가. 24시간 안에 내가 알려준 장소로 와. 그리고 혼자 와야 해. 이도윤과 그의 부하들이 지훈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지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손들어. 저희는 국정원 요원들입니다. 김 과장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정욱은 주저앉았습니다. 40년 전의 진실을 알게 된 충격과 지훈이 납치당한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지훈이가, 내 손자가, 누가 신고한 거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정욱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지훈이가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두었나 봐요. 그 아이가 컴퓨터를 잘해서. 그 아이가 자동 신고 시스템을 만들었다고요? 네.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훈이의 영리함 덕분에 경찰이 올 수 있었지만 그 때문에 지훈이 위험에 빠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정욱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욱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사실은 착각이었다는 것, 그리고 믿었던 동료가 배신자였다는 것,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자가 위험에 빠졌다는 것. 선생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정욱은 고개를 들어 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구해야 해요. 하지만 국가 기밀보다 내 손자가 더 중요해요. 선생님. 지하실을 나온 정욱은 차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구해야 해. 내 손자가 가장 소중해. 하지만 나라가 위험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 있어.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정욱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훈이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게임기 모양의 열쇠고리가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지훈이가 가지고 다니는 와이파이 장치. 와이파이 장치요? 네. 지훈이가 데이터를 많이 쓰려고
게임기 모양 열쇠고리에 와이파이 도시락을 달고 다녀요. 항상 신호를 보내죠. 김 과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위치 추적이 가능하겠네요. 네, 분명히 가능할 거예요. 정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 과장님, 제가 암호를 해독할 테니 지훈이를 구해주세요. 선생님, 나라도 구하고 지훈이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잖아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707 특전사 부대에 연락하겠습니다. 707 특전사 부대요? 네. 일명 백호 부대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최정예 대테러 부대입니다. 지훈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정원으로 돌아온 정옥은 바로 암호 해독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여기 새로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김 과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실시간 통신 내용 같네요. 정옥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해독해 보겠습니다. 정옥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해요.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면 해독하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짜 암호는 불규칙한 중에서도 규칙을 숨기거든요. 이건 방에 코드가 섞여 있어요. 정옥은 서점에서 가져온 등대 시집을 펼쳤습니다. 이 책에 숨겨진 암호표를 사용해야 해요. 그녀는 시집의 특정 페이지를 열어 숫자들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는 찾을 수 없는 미묘한 패턴들을 그녀만의 경험과 직감으로 걸러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진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날짜, 오늘 새벽 6시, 그리고 이 숫자들은 정옥이 등대 시집의 암호표와 대조하며 계산했습니다. 좌표예요. 하지만 이 지명이 평양 외곽 철새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철새봉이요? 네. 그런데 일반 지도에는 없는 지명이에요. 하지만 등대 시집에는 이런 암호명들이 실제 지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정옥이 시집을 뒤져가며 설명했습니다. 철새봉은 평안북도 구성시 동쪽 15km 지점의 지하 군사기지 암호명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40년 전 북파 공작 시절 이런 암호와 북한에서 통용되는 지명들을 모두 외웠거든요. 등대 시집은 그때 만들어진 단 한 권뿐인 완전한 암호 사전이에요. 김 과장이 놀라워했습니다. 40년 전에 이런 정교한 기술이 있었다니. 그럼 북한의 비밀 기지 위치를 정확히 아신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정보가 정옥이 더 깊이 분석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숫자 조합은 설마 핵탄두를 의미하는 코드예요. 방안이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핵탄두라고요? 네. 3발의 중거리 미사일이고 목표는 정옥이 등대 시집의 암호표를 참조하며 계산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이에요. 선생님,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말 정확한 해독인 거죠? 즉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서 정밀 위성으로 이 장소를 확인해 보세요. 위성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정옥이 제시한 정확한 좌표의 북한 지하기지에서는 실제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확대해 보세요. 영상을 확대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지하기지 입구로 대형 트럭들이 들어가고 있었고 미사일 운반 차량까지 확인됐습니다. 미사일 탄두 위에는 핵미사일을 상징하는 마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핵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네요. 이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한편 707 특전사 부대는 지훈의 와이파이 신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100호일 신호가 잡혔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상간 지역입니다. 구체적 좌표 전송했습니다. 100호 부대 즉시 출동한다. 707 특임대대 대원 40명이 완전 무장하고 헬기와 차량에 올랐습니다. 팀장 한대위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작전명 수림해, 인질 1명, 테러리스트 10명 이상으로 추정. 인질 안전이 최우선이다. 알겠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정옥이 계속해서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새로운 방에 코드가 나타났습니다. 이상해요. 갑자기 패턴이 바뀌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우리가 해독하고 있다는 걸 알고 방해하고 있어요. 정옥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컴퓨터는 새로운 패턴에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녀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방해 코드의 패턴도 규칙이 있어요. 이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녀가 등대 시집을 뒤지다가 특별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도윤의 필체로 쓴 메모가.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거짓 새 3마리, 진짜 새 1마리. 이건 방해 코드 3개 중에 진짜가 1개라는 뜻이에요. 정옥이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이 패턴, 이도윤이 40년 전에 쓰던 방식이에요. 그가 직접 만든 방해 코드군요. 어떻게 구분하시겠어요? 이도윤에게는 버릇이 있었어요. 중요한 정보 앞에는 항상 자신의 생일 숫자를 넣었거든요. 정옥이 집중해서 숫자들을 분석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8월 15일. 이도윤의 생일이에요. 이 뒤에 나오는 게 진짜 정보입니다. 발견했습니다. 발사 시간이 새벽 4시 50분으로 앞당겨졌어요. 지금이 새벽 3시 20분. 1시간 30분밖에 안 남았네요. 북한에서도 무엇인가 눈치챈 것이 틀림없어요. 한편 707 특전사 부대는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100호일 목표 지점 확인됐습니다. 폐공장 건물을 열화상 카메라로 스캔했습니다. 내부에 11명 확인. 2층 북쪽 방에 소형 열원 1개. I로 추정됩니다. 건물 구조 분석 완료. 총 3개의 출입구 확인됐습니다. 한대위가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알파팀은 정면, 브라보팀은 후면, 찰리팀은 측면. 동시 진입한다. 저격수 배치 완료됐습니다. 좋다. 5분 후 동시 진입한다. 폐공장 안에서는 이도윤이 지훈을 2층 작은 방에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묶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올까요? 걱정 마라. 내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려자야. 이도윤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 할머니를 존경했었어. 정말 뛰어난 암호 해독가였거든. 그럼 왜 이런 나쁜 일을? 나쁜 일이라고? 꼬마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이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에 침투했어. 하지만 우리가 돌아왔을 때 나라는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영웅대저? 천만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 심한 매질 속에서 신분도, 연금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잊혀져 숨만 쉬는 존재가 되었지. 이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씩 죽어갔어. 병들어 죽고, 가난해서 죽고, 나라는 우리를 버렸어. 그래도 뭐, 충성해야 한다고? 배신당한 사람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 바로 그때 1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이도윤이 의심스러워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장님, 주변에 뭔가 움직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봐.
부하 중 한 명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호 부대 돌입. 모든 출입구에서 동시에 707 특전사 부대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누구야? 간첩들이 당황하며 총을 꺼냈지만 백호 부대원들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탕, 탕, 탕. 정확한 사격으로 1층의 간첩 5명이 순식간에 제압됐습니다. 2층으로 한대위가 계단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이도윤은 급하게 2층으로 올라가 지훈이 있는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젠장, 어떻게 찾아냈어? 그는 지훈의 머리에 권총을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아이를 죽인다. 계단에서 백호 부대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대위가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습니다. 이도윤, 아이는 죄가 없다. 아이를 놓아줘. 죄가 없다고?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도윤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무죄였어.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청년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아이를 놓고 자수해. 자수? 하하. 40년 늦었어. 이도윤이 지훈을 더 꽉 붙잡았습니다. 사실 나도 후회해. 동료들을 죽인 것도 나라를 배신한 것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죽는다고 해서 할아버지 마음이 편해질까요? 이도윤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너 무서우면서도 나를 걱정하는 거야? 네. 할아버지도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좋은 사람. 이도윤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저격수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타겟 포착. 사격 가능합니다. 한대위가 판단했습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진행하라. 창문 너머로 한 발의 정확한 사격이 들어왔습니다. 탕. 이도윤이 어깨를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총이 떨어졌습니다. 으악. 백호 부대원들이 즉시 돌입해 지훈을 구했습니다. 아이 안전. 이도윤 확보. 이도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이렇게까지 해서 미안하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편 국정원에서는 정옥이 마지막 순간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신호가 들어왔어요. 기술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언제 발사됩니까? 김 과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분 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김 과장이 즉시 대통령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하,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이 30분 후 핵미사일 발사 예정입니다. 즉시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안보리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세요. 하지만 각하, 유엔 안보리 회의는 아무리 빨라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군요. 유엔에 즉시 연락해서 이것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초긴급 상황임을 강조하세요. 그리고 국정원에 특별 지시를 내리세요. 어떤 지시입니까?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지연시키라고 전하세요. 우리 국민 5천만 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때 정옥이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취소 코드를 찾았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옥에게 집중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여기 숨겨진 취소 명령 코드가 있어요. 하지만 정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코드는 북한 내부 통신망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정욱이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특수 위장 암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장 암호요? 네. 북한 내부 통신인 것처럼 위장해서 혼란을 주는 겁니다. 발사 명령의 진위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최소한 몇 분이라도 더 지연시킬 수 있을 거예요. 김 과장이 즉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어요. 핵미사일 발사는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재확인 과정에서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해보세요.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욱은 40년간 축적된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 위장 암호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정욱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간과의 치열한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유엔 긴급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안보리 이사국 여러분, 저희는 북한의 핵 공격 계획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위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1시간 전에 촬영된 실시간 위성 사진입니다. 북한이 지하기지에서 핵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해독한 북한의 상세한 작전 계획서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 등 한국의 주요 도시 3곳을 동시에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발사 예정 시간은 15분 후입니다. 북한은 즉시 이러한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북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핵미사일 사용은 핵전쟁을 불러올 겁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은 물론이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함선이 북한을 향해 출격하였습니다. 결국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과 외교적 고립, 위기에 못 이겨 발사 10분 전에 핵 공격 계획을 긴급 취소했습니다. 새벽 5시 모든 위기가 끝났습니다. 정욱은 모든 긴장이 풀리자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정욱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할머니와 손자가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나도 걱정했어. 다치지 않았지? 네, 괜찮아요. 백호 부대 아저씨들이 구해줬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구했다면서요? 정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구한 거야. 내가 똑똑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와이파이로 너의 위치를 알려주었으니까. 할머니, 도윤 할아버지는 오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정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 잘못된 선택의 결과야. 며칠 후 정욱은 조용히 청와대로 초대받았습니다. 박정욱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나라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특수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표창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면 선생님과 지훈이의 안전이 또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건국 훈장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훈장 대통령장입니다. 정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옥 선생님의 헌신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마음에 오랫동안 담아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40년 전 저는 수리매팀이라는 북파 공작원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강민수 부팀장님, 박철호, 김영식, 최동준, 그리고 이도윤 팀장님까지 5분과 함께 적진에 침투했었습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적의 함정에 빠졌고 저를 지키기 위해 5분 모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북한이 저의 암호 해독 능력을 노렸기 때문에 저만이라도 살려보내려고. 저는 그분들의 희생 덕분에 살아 돌아왔지만 그분들의 가족들은 아직도 남편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들을 떳떳한 남편으로,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용감한 아들로 기억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혹시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정옥 선생님과 같은 중요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모두 건국 훈장을 추서하고 국가유공자로 추대하겠습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정옥이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늦어서 죄송합니다. 40년이나 기다리게 해드려서. 아닙니다. 이제라도 가능해진 것만으로도. 정옥은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40년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라에 위험이 닥칠 때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정옥이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한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려준 동료들에 대한 마지막 보답이니까요. 한 달 후 종로 서점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정옥은 평소처럼 책을 정리하고 있었고 지우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무서웠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요. 뭘 배웠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정옥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게 할머니에게는 가장 중요해. 할머니, 저도 나중에 백호부대나 국정원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래.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은 거야. 그날 저녁 정옥은 서점 앞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뭘 보세요? 지훈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별을 보고 있어. 평화로운 밤이야. 할머니와 손자가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이런 평화로운 밤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옥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종로 서점의 간판이 따뜻한 빛을 내며 밤을 밝혔습니다. 그 빛은 마치 평화를 지키는 등대처럼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할머니와 용감한 손자, 그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